지방 대도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3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그 뒤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을 사고로 잃고 그 후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 15년 전쯤에는 여자 혼자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친정이 없는 사람들은 별별 서러운 일을 다 당해야 했고요. 저 역시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온갖 수모를 참으며 하루하루 지냈죠. 생각해보면 다 꿈같은 일이기는 한데 당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코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마음을 갖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아이와 둘이서 고생했던 기간은 아주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에요. 마치 그 시간을 지났기에 선물처럼 가족을 찾고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산 것 같아서 말이죠.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던가요? 그랬던 시기였는데 지금부터 저에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아빠가 남겨주신 얼마간의 재산을 큰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모녀는 매달 큰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큰아버지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려 연락을 끊어버렸고 다른 친인척들도 저를 떠맡지 않으려고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보육원에 들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요. 특별히 큰아버지나 다른 친척들을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팍팍한 살림을 하는 집에 들어가 눈칫밥을 먹느니 차라리 시설에 들어와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 후 혼자 먹고 살기 위해 꽤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땄어요. 조리사 자격증에 베이커리 자격증, 사무직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도 땄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도요. 성인이 되자마자는 바로 운전면허도 따고요. 나중에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하면 면허는 있어야 되잖아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꽤 좋은 분이어서 저를 어느 회사에 소개해 주셨고 다행히도 저는 거기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혼자 지낼 수 있는 방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거기서 몇 년을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와 거래하는 공장 직원이었는데요. 어쩌다가 같이 회식을 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고아나 다름없이 컸다고 했고 저 역시 중학생 때부터 보육원에서 커서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이니
꽤나 친근감을 느꼈고 저희는 얼마 안 가 사귀게 되었네요. 남편은 워낙 자상하고 따뜻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던 남편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결혼할 사람은 영주밖에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형주도 나밖에 결혼할 사람 없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천생연분 맞네. 천생연분이니 결혼해야지. 저희는 조촐하지만 주변에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했어요. 20대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였을 만큼요. 딸도 낳고 우리 부부 열심히 살며 아이 예쁘게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 목표로 삼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2살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동네 빵집에 빵 만드는 알바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큰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김상우 씨가 남편분 되시나요? 핸드폰에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 좀 전에 김상우 씨 교통사고로 실려왔거든요. 지금 수술 들어가니까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정말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남편은 아직도 수술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뇌를 다쳤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몸에 억지로 힘을 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2달간 생사를 오가는 고비 속에 있었어요. 여보, 윤지 아빠, 제발 꼭 살아줘. 응? 우리 같이 윤지 부족함 없이 잘 키우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다른 걱정 없이 잘 살자고 했잖아. 제발 누구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윤지 아빠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안 되는 일도 있더군요. 결국 남편은 저와 딸아이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기 전 일주일 정도 약간 호전되는 듯 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서였을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남편에게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해 미안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갔는데도 저도 남편도 부를 수 있는 친척은 없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남편의 친가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해요. 친가의 괴롭힘에 남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 몰래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친가로 돌아가기로 하고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다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연락도 끊겼다고 해요. 그 뒤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 친척들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죠. 남편 살아생전 좀 더 친척들에 대해 알아봤어야 했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도 잠시였어요. 저와 딸아이의 앞으로 생활이 문제였거든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진 빚도 있었고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3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고 낸 당사자한테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중환자실 입원비며 치료비며 들어가는 게 많았어요. 아이도 점점 커가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동네 빵집에서 하루 4시간 빵 구워주는 걸로는 두 식구 먹고 사는 건 턱도 없었고요. 저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조건이 된다 싶으면 이력서를 냈고 연락이 오는 곳마다 열심히 면접을 보러 갔죠. 그렇게 몇 달을 고군분투하다가 한 의류회사 격리로 들어갔어요. 격리직은 제가 전에도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히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니 크게 어려운 일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특별히 일이 없는데도 정시에 퇴근을 못하게 막아서 저는 항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마지막까지 놔둬야 했어요. 그게 딸한테 어찌나 미안했는지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이 나이 좀 지긋한 사람이었고 아들이 상무를 달고 있는 회사였는데 말로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뭐든 한 마음으로 하자며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족 같은 회사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말 가족 같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는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출근은 무조건 10분 전까지 해야 했고 퇴근은 제가 맡은 일이 끝나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제 일을 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청소며 옷 포장에서부터 집게 가위로 실밥 따는 일까지 했고요. 그래도 견뎠어요. 아이랑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 찾으며 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이집에도 딸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작은 거지만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곤 했어요. 괜히 밉보였다가 아이 갈 곳도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사장님이 자기 곧 큰 회사랑 회의가 있어 나가야 되는데 옷이 구겨졌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자기 아들한테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여기서 박영주 씨가 일 제일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 옷 파는 데 가서 땡땡 명품하고 똑같은 거 찾아서 사다가 싹 다려가지고 와. 옷 다린다고 세탁소 가지 말고 지하 공장에 내려가서 다려달라고 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저기 내일이 저희 월급날이라서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누가 몰라. 내일 월급날인 거. 그러니까 빨리 다녀오라고. 그럼 재래시장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명품 베낀 옷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아니, 그런 데 가서 명품 짝퉁 한 번도 안 사봤어? 거기 그런 데 있어. 가끔 명품 살짝 흠 있는 거 라벨 떼고 파는 집도 있다고. 아니, 얼마나 없이 살면 그런 옷도 안 샀어? 라며 빈정거리더니 그걸 또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저한테 창피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도 사장이 돌아가면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오만 창피 다 주니까 별 반응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안 됐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시장에 가서 사장이 말한 옷을 찾느라 땀을 뻘뻘 흘렸네요. 그 와중에도 자기 회의 늦다며 독촉 전화가 계속 왔고요. 저는 겨우 사장이 회의에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옷을 다려다가 바칠 수 있었고 사장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게다가 일은 너무 밀려서 그때부터 해도 밤새 다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별 수 없이
사장 아들인 상무한테 집에 가져가서 하겠다고 했죠. 사실 회사 규모가 상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아들 한 자리 앉히려고 직책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니, 무슨 일을 집에 가서 한다고 해. 집에 가면 남편 밥 차리고 애 뒤치다거리 하느라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저 남편 없습니다. 반년 전쯤 사고를 당해서.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7시에는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만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정도 있었잖아요. 아이가 얌전해서 제 일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다 해야 내일 월급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네? 박영주 씨, 남편이 없어요? 그랬나? 하더니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밤을 새든 뭘 하든 알아서 하는데 내일은 20분 전에 나와. 우리 원래 월급날은 20분 전이 정시 출근인 거 알지? 돈 받는 날이면 더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때 출근하라고. 저는 그런 안 입고 온 말을 들으면서도 고맙다고 한 후에 회사를 나와 바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밤을 새워 일을 해서 월급이 나갈 수 있게 했어요. 사장이고 사장 아들이고 회사 일에 체계를 잡아놓지 않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게끔 해놓았어요. 그래서 항상 월급날 전에는 저 혼자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저는 회사에서 할 일을 집에 가서 했다고 사장한테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30분이나 일찍 출근을 했어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은 원래 출근인 9시보다 1시간이나 늦게 출근했는데 의외로 사장이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구는 거였어요. 박영주 씨, 일 싹 다 해왔네. 하여간 책임감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어제 옷도 제대로 잘 사오고 수고 많았어. 무슨 일을 하든 칭찬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었기에 얼떨떨했는데 덩달아 사장 아들까지 저한테 친절하게 굴었어요. 사장 아들은 은근 치근덕대는 게 기분 나쁠 정도였고요. 박영주 씨, 여자 혼자 살면서 애 키우기 참 힘들지? 앞으로는 간식 먹는 거 아무 때나 먹어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마.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숫자 다루는 일까지 하니 얼마나 노고가 커. 커피고 과자고 빵이고 마음 놓고 먹어. 이 회사는 간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했어요. 탕비실과 휴게실에 가는 것만 봐도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나와서 사람 편히 있지도 못하게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또 이렇게 노닥거리는 시간은 전부 월급에서 깐다는 소리까지 했으니 정해놓은 하루 20분 간식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아주 특혜를 주겠다고 대놓고 말하는데 저는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나이 좀 있는 직원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있잖아 영주 씨, 아무래도 저 사장 모자한테 걸린 것 같아. 네? 걸리다뇨? 뭘요? 전에도 한 명 있었어. 영주 씨처럼 젊은데 남편 잃고 여기서 일하던 사람. 저 윤동석 상무 마누라 도망갔잖아. 그게 벌써 언제야? 한 10년은 됐겠다.
그 후로 40 넘도록 재혼 못하고 애도 놓고 가서 애까지 떠안고 있거든. 그 애 키워줄 여자 찾는다고 두뇌 불을 켜는데 멀쩡한 정신 갖고 누가 저 집에 들어가겠어. 그러니 여기 들어온 여자 중에 만만한 사람 고르려고 하더라고. 전에 있던 직원도 아주 저 상무놈이 노골적으로 치근덕대서 결국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영주 씨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야. 나 솔직히 영주 씨 일 잘해서 계속 있었으면 하거든. 하여간 저 사장 아들놈이 사단이야. 사장이 제일 나쁘지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는 집에서 일도 하게 해준 거고 갑자기 친절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어쩜 사람이 똑같이 토 나오는지요. 사장 아들은 그때부터 정말 노골적으로 제 손을 잡는다던가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도 했어요. 저 혼자 잘만 갑니다. 여태껏 잘 다녔는데 누가 이렇게 신경 써주면 그게 더 부담돼요. 그러니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랑 술 한잔 하고 가든가. 내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외로울 때 상사랑 함께 해주는 것도 직원의 도리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도리는 제가 근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무 외의 시간에는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 말했지만 사장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놈 손에 잡혀 식사 자리에 간 적이 2번 있네요. 자꾸 술을 권하고 치근덕거려서 2번째에는 참지 못하고 먼저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지, 박영주 씨. 지금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말이야. 나한테 잘하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머리가 참 안 돌아가네. 사람이 깝깝하게 산다. 머리 좀 굴려서 생각해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퇴직서를 써서 회사에 갔죠. 그날따라 사장도 사장 아들도 오후 늦게나 출근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장 아들이 저를 아예 사장실로 부르더라고요. 사장 앞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장실로 들어갔죠.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박영주 씨, 일 잘하고 똑똑해서 내가 좋아했었는데 어제 우리 동석이한테 신뢰를 좀 한 것 같네. 내가 웬만해서는 둘 사이에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우리 동석이 정도면 영주 씨한테 과분한 사람인데 그렇게 멋대로 구는 게 어딨어. 동석이가 원하면 좀 늦은 시간이어도 같이 해줄 수 있잖아. 아니, 나중에 둘이 같이 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몰차고 싸가지 없게 군 거 내가 기억 안 할 것 같아? 다 영주 씨랑 영주 씨 딸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 들었지, 박영주 씨? 남자를 그렇게 술자리에 혼자 놓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는 거 아주 못된 버릇이야.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알았어? 두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윤 상무님하고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시는데 저는 상무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2번 식사 자리에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 퇴직서입니다. 제가 퇴직서를 내미는데도 사장하고 사장 아들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이고, 그 나이에 애까지 딸린 여자가 대학도 안 나와서는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하게? 퍽이나 널 써주는 데가 있겠다. 왜요? 이런 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어딘들 못 가겠어요? 편의점 알바요? 네, 두 군데라도 해야 되면 하죠. 박영주 씨, 회사 관둔다고 내가 그냥 있을 줄 알아요? 나 박영주 씨 집 주소랑 어린이집 어딘지도 다 안다고. 상무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한테 계속 해코지 하실 생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회계장부 하나를 두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사장님하고 상무님 돈 어떻게 유용했는지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 법인카드 처리해달라고 한 사적 유형도 다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회사 공금 썼는지도 있고요. 제가 이걸 신고 못한 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저를 써주지 못할까봐 그랬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아직도 사장님 같은 사람들 꽤 있잖아요. 법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낼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사장님하고 상무님이 계속 괴롭히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순순히 내보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넣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워낙 되는 대로 일 처리를 하던 사장과 상무다 보니 제가 증거를 손에 쥐고 강하게 나가자 입을 다물었어요. 장부 같은 거 없애도 제가 파일로 저장해서 다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퇴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직금까지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관둔 저는 속이 후련하기는 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을까봐 겁이 덜컥 나긴 하더라고요. 딸아이한테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이가 언젠가부터 제가 돈 걱정하는 걸 보면 울상이더라고요. 아이만큼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밝게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엄마, 요즘 왜 회사 안 가? 혹시 우리 또 돈 걱정해야 돼? 아니야, 엄마 잠깐 쉬는 거야. 더 좋은 데로 가거든. 정말? 그럼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우리 윤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제 말에 아이가 어찌나 밝아지던지요. 제가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 지역에서 꽤 큰 부동산 개발회사에 격리자리가 났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력서를 내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데 다행히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면접 전날 어린이집에 누수가 생겨 물바다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린이집은 수리 때문에 임시로 이틀 휴원을 한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고 만 거죠. 저희 집 주변에 맡길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도 없었고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일한다고 바쁜 워킹맘이라 다른 엄마들 얼굴도 거의 모르는 지경이니 친할 리가 없었죠. 갑자기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 있는 회사 건물을 들어서려는데 1층 건물 입구에서 웬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청소를 하다 말고
우리 딸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경비원인가? 하고 말았어요.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는 게 급했으니까요. 윤지야, 엄마 한 30분에서 40분 있으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기 식당 옆에 이쁜 카페 있지? 엄마가 거기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주스 마시고 빵 먹으며 엄마 기다리고 있어.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딸아이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저랑 손가락 걸며 약속하는데 그 청소하던 남자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면접 왔어요. 그럼 제가 아이 잠깐 보고 있을까요? 네? 아, 그게... 저 말씀은 감사하지만 솔직히 처음 본 사람을, 그것도 남자한테 아이를 맡긴다는 게 조금 불편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1층 경비실에 있던 제복 입은 경비원이 나와서 이러더군요. 저분 이 건물 사장님이세요. 건물주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아이 보고 있을게요. 저는 그 말에 남자분을 다시 돌아보았어요. 이런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수수하게 차려입고 청소를 직접 하다니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9층에 면접을 보러 와서요. 끝나면 바로 올게요. 아, 9층 가요? 알았으니 잘 다녀와요. 남자분은 싱긋 웃으시더니 딸아이한테 손을 내밀며 카페로 갔어요. 자, 엄마 갔다 올 동안 우리는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바로 시간에 맞춰 면접 장소로 갔고 나름 면접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를 찾으러 카페로 갔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빵을 먹고 있었고 건물 사장님이라는 그분은 아이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저기 감사했습니다. 저 끝나고 왔어요. 근데 그 목걸이 우리 윤지 거 아닌가요? 그러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자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목걸이 아니잖아요. 금반지에 목줄 한 거잖아요. 네, 애 아빠가 사고로 떠났거든요. 애 아빠 금반지예요. 돌반지라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안 팔았대요. 그게 좀 추억이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마지막 선물인데. 그러더니 건물 사장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였어요. 상우야, 애비가 미안하다. 애비가 너를 못 찾아서 이렇게 어떡해. 정말 미안하다, 상우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윤주 아빠 아세요? 사장님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보며 반지 안쪽을 가리켰어요. 안쪽에는 김상우 돌, 아빠 김영태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내가 이 돌반지 금은방에 특별히 부탁해서 디자인한 거였어.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도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많이 해준다면서. 근데 이것 말고는 해준 게 없었어. 내가 상우의 비호, 내가 그쪽 시아버지라고. 안 그래도 이 아이 보는데 상우가 겹쳐서 이상하다 했어. 자꾸 눈이 가더란 말이야. 우리 상우 닮아서. 그 말에 너무 놀라 저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연을 들으니
집안에서 너무 괴롭혀서 결국 헤어지게 된 후 시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도 낳았지만 한순간도 제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남편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경찰에도 찾아가고 입양 기간에도 남편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연락해 달라고 했었다는 거였어요. 하도 연락도 없고 찾기 힘들다고 해서 내 평생에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시아버지는 저와 딸아이 손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셨어요. 저와 딸아이는 그날 바로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남편의 이복 동생인 분과도 인사를 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나도 마누라 죽고 다른 애들은 미국에서 살고 우리 정우하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오늘 네가 면접 본 회사가 우리 정우 회사다. 그런데 격리 자리라니 말도 안 된다. 내가 봐서 너한테 적당한 자리를 주도록 하마. 아니에요. 저 그런 낙하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걱정 마세요, 형수님. 형수님이 잘 하실 수 있는 일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제가 일했던 의류회사가 나온 프린트물을 보게 됐고 저는 그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회사는 왜 보고 계세요? 형수님, 이 회사 아세요? 실은 저희한테 투자를 부탁해 와서요. 저희가 회사 투자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참에 해볼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였어요. 그럼 회사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어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제가 머뭇거리자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뭐든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다오. 그게 우리한테는 다 도움이 되거든. 저는 솔직담백하게 뭐 하나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했어요. 실적도 좋지 않고 사장과 상무 태도도 나쁘고 직원들한테 갑질이 심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왜 회사를 나오게 됐는지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하, 정말 웃기는 인간들일세. 그래놓고 우리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하며 우리 돈을 빼가려고 했어. 아니, 아직도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게다가 가장 약자인 여직원한테 그런 강요를 하다니 정말 안 되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아버지는 저를 회사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처음 가본 시아버지 사무실은 제가 그때 갔던 건물이 아닌 시내에 있는 또 다른 큰 건물이었어요. 거기 제일 높은 층 전체를 다 쓰는데 엄청 세련되고 럭셔리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복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곧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과 상무가 올 거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사장과 사장 아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인지 뱃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더군요. 아니,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 있지? 동서가, 저 사람 여기서 일하는 거 너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 저번에 나 혼자 왔을 때는 없었어. 박영주 씨,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아무리 박영주 씨가 우리 약점 쥐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우리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뭐 박영주 씨 협박 무서워서 퇴직금 준 줄 알아? 불쌍해서 준 거야. 그때 도련님이 나와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을 시작했어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회사에는 투자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주세요. 아니 왜요? 분명 분위기 좋았는데 혹시 저희 쪽에서 뭐 섭섭하게 한 게 있을까요? 우리 윤상무가 대접이 시원찮았어요. 윤상무, 여기 대표님하고 이사님 좋아하시는 대로 모시라니까. 그렇게 안 한 거야? 아니면 갑자기 왜 취소가 돼? 그러자 사무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리죠.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아주 자기네 아들하고 사귀는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었다면서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한테도 아주 혹독하게 굴고 그래 갑질이 심하다고. 며느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앉아있는 박영주가 내 며느리요. 그 말에 사장하고 사장 아들 얼굴이 노래지더군요. 아니, 우리는 남편이 없고 혼자 힘들게 산대서 그런 줄만 알고. 박영주 씨, 왜 그런 말 안 하고 우리 물 먹이는 거야? 맞다. 나랑 내 아들 바보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러자 이번에는 도련님이 말했어요. 바보는 두 분이 우리 형수님을 바보로 만든 거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해보니 저희한테 보여준 실적도 엉터리더군요. 그런 회사에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사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박영주 씨, 미안해요. 우리 투자 못 받으면 끝이야. 동석이가 돈을 다 집어다서서 회사 돈이 없다고 저놈이 주식에 잘못 손을 대서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제야 사장 아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와 도련님한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은혜는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주 씨, 내가 오바 떨고 마누라 취급한 거 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 잘 들어줘요. 제발요. 그때 시아버지가 천둥처럼 호령을 했어요. 시끄러워. 둘 다 얼른 나가요. 이 일로 우리 며느리 괴롭히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도련님도 두 사람더러 나가라고 사무실 문을 열며 쐐기를 박았어요. 혹시 다시 찾아오거나 형수님이나 우리 조카 괴롭히면 형수님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장부 저희가 유용하게 쓸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살펴가세요. 사장과 사장 아들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결국은 직원들 손에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회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고 사장 아들은 돈을 빌리고 안 갚아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서 아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도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동안 너무 신용을 잃어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는 직원들까지 그간 당했던 일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부 신고해서 두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그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직원들한테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저희 빚도 다 갚아주셨고 이제는 저희와 함께 살자고 하셔서 저와 딸이 시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남편 유골이 있는 납골당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 덕에 저한테 가족이 생겼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네요. 그때부터 저희는 계속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도련님은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딸아이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네요.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모시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찾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